타이틀 멘트. 개손자병법 심리편 0편. 아들러 심리학을 개미세계관으로 다시 읽는 이유. 인트로. 개손자병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리즈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를 개손자병법 그리고 개미세계관으로 다시 읽어보는 특별 기획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열등감과 용기, 공동체감으로 인간을 설명했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저자 소개. 알프레드 아들러가 누구인가? 아들러는 1870년 지금의 오스트리아 빈 근처에서 태어난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처음에는 의사로 일했지만 환자들을 보면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후 개인 심리학 (individual psychology) 이라는 새로운 심리학 흐름을 만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며 산다. 하지만 그 열등감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 밀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 진짜 행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기여감, 그리고 공동체감에서 나온다. 그가 쓴 대표적인 책과 핵심 키워드 아들러의 사상은 여러 저서에 녹아 있습니다.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열등감과 우월성.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개인 심리학 관련 저작들. 유리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관심, 공동체감에 대한 글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낀다. 아들러는 이처럼 열등감, 해석, 용기, 공동체감, 기여감이라는 키워드로 인간의 삶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자라온 과정과 세계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아들러는 어릴 때 몸이 약하고 여러 질병을 겪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약한 아이라고 느끼며 자랐고 그 경험 속에서 열등감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넘어 성장하는가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끄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열등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밀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아들러가 열등감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보았다는 사상을 압축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다루고 싶은 것, 목적. 이 시리즈의 목적은 단순히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아들러가 실제로 남긴 핵심 문장들을 꺼내고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로 소개한 뒤 그 문장을 개손자병법의 전략 언어로 바꾸어 보고 3. 다시 개미세계관 속에서 노개미 스승, 제자개미 우리의 분신의 대화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즉, 아들러의 문장, 전략 언어로 번역, 개미세계관 스토리, 우리 삶에 적용할 실전 팁, 이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시편 대표 제목만 간단 소개. 이 시리즈는 총 10편으로 이어집니다. 각 편은 아들러의 대표적인 생각, 한 가지씩을 붙잡고 개손자병법 개미세계관으로 재해석합니다. 1편, 열등감,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출발점. 2편, 의미 해석,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 우리를 지배한다. 3편, 용기, 실수와 실패를 감수하는 힘. 4편, 신뢰, 나를 믿지 못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 5편, 공동체감, 타인의 눈과 귀와 심장으로 느끼기. 6편, 재능과 압력, 타고난 것보다 사용하는 방식. 7편, 과도한 조심성, 너무 많은 안전장치가 망치는 인생. 8편, 비교와 우월감, 잘난 척, 뒤에 숨어있는 열등감. 9편, 관계 갈등,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전략. 10편, 삶의 과제, 일, 사랑, 공동체라는 3가지 전장. 각 편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로 시작하는 핵심 문장 1, 2개, 노개미와 제자개미의 대화, 그리고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부모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이 현실 전략 티민이 담길 것입니다. 0편 마무리 멘트. 이제 우리는 아들러의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개손자병법의 눈으로 아들러를 다시 읽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매 편마다 한 문장씩 우리 삶의 전장을 바꾸는 심리 전략을 꺼내보겠습니다. 다음 편, 1편 열등감,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출발점. 아들러는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열등감을 느낀다는 뜻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작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러의 의도는 너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그는 열등감을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으로 보려 했다. 열등감이 사라지면 욕망도 도전도 성장도 멈추기 쉽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물었다. 저는 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아무리 애써도 다른 개미들보다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노개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네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네가 멈춰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자개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 감정은 무엇인가요? 노개미는 조용히 말했다. 열등감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다. 내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열등감은 그곳과 지금의 거리를 알려주는 이아치이다. 제자개미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런데 저는 그 자아치를 볼 때마다 겁이 납니다. 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노개미가 말했다. 그 생각이 바로 함정이다. 열등감 위에 낙인을 찍으면 너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열등감 위에 방향을 그리면 너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열등감을 성장을 향한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칭찬보다 격려라고 보았다. 칭찬은 결과를 보고 붙지만 격려는 과정 속에서 네오는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세워준다.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열등감을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라고 해석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하지만 열등감을 나는 더 나아가고 싶다로 해석하면 그 감정은 힘이 된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인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인가?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약한 개미는 강한 개미를 흉내내지 않는다. 자신의 약함을 기준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선택한다. 힘이 약하면 길을 찾고 몸집이 작으면 좁은 틈으로 들어가고 속도가 빠르면 위험을 먼저 알려준다. 각자의 부족함은 곧 자리가 된다. 아들러가 말한 열등감도 같다. 열등감은 너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네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다. 그래서 열등감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번역해야 한다. 나는 왜 이 장면에서 열등감을 느끼는가? 그 질문의 답 속에 내 목표가 숨어 있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팁 하나. 열등감이 올라오면 종이에 딱 3줄만 적어라. 1. 지금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2. 내가 진짜 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3. 오늘 10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3번째 줄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열등감은 감정이 아니라 작전이 된다. 작전은 크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하루 10분, 하루 1%면 충분하다. 아들러가 말한 성장은 거대한 승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용기에서 나온다. 제자개미가 말했다. 그런데 노개미님, 열등감이 들 때마다 저는 남을 탓하게 됩니다. 저 개미는 원래 재능이 있잖아 같은 말로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열등감을 이기려는 핑계다. 아들러는 인간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자기만의 변명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변명은 잠깐 편해 보이지만 네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등감이 올라오면 먼저 이렇게 말해라. 나는 지금 비교하는 중이다. 그 다음 이렇게 바꿔라. 나는 지금 배우고 싶다. 노개미는 작은 예를 들었다. 학생이라면 성적이 아니라 공부 방식을 바꾸는 한 가지 행동. 직장인이라면 평가가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한 가지 훈련. 부모라면 불안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질문. 자영업자라면 남의 매출이 아니라 유리가게의 다음 개선점 한 가지면 된다. 열등감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은 한 번에 정할 수 있다. 제자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열등감이 올라오면 저는 저를 혼내기부터 했어요. 노개미가 말했다. 혼내지 마라. 해석을 바꿔라. 아들러의 핵심은 너는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열등감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첫 관문일 뿐이다. 열등감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 감정을 전략으로 바꿀 때 삶의 전장은 달라진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사건이 왜 어떤 사람에겐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성장의 계기가 되는지 아들러가 말한 의미와 해석의 전장을 꺼내보겠다. 다음 편, 2편.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 전장을 만든다.
아들러는 인간이 현실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현실을 해석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사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에 대한 해석에 의해 움직인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삶에 대입해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말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내가 붙인 의미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어떤 개미는 괜찮아 보이고 어떤 개미는 무너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노개미는 바닥에 작은 선을 그으며 말했다. 이세온이 사실리다. 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하지만 이 선 위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전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제자개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의미 하나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패배도 누군가에겐 나는 안 된다가 되고 누군가에겐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자가 된다. 사건은 같아도 전략은 정반대가 된다. 아들러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해석이 현재를 붙잡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과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과거를 이용해 현재의 선택을 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과거는 이유가 아니라 변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제 길을 잘못 든 개미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나는 길 찾기에 소질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길은 위험하다는 정보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 해석은 개미를 멈추게 만든다. 두 번째 해석은 다음 이동을 더 정확하게 만든다. 같은 경험이 무기가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다. 제자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쁜 해석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노개미는 이렇게 답했다. 해석을 들여다보면 된다. 그 해석이 너를 멈추게 하는지 움직이게 하는지를 보면 된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건강한 해석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반대로 사람을 고정시키는 해석은 스스로를 묶는 해석이다. 제자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제가 힘들 때마다 사실과 해석을 나눠서 다시 봐야겠네요. 노개미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심리전의 기본이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힘든 일이 생기면 종이에 이렇게 적어라. 첫째, 지금 벌어진 사실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그 사실에 붙인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그 의미가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멈추게 하는가? 세 번째 질문에서 멈춘다는 답이 나오면 그 해석은 바꿔야 할 전술이다. 학생이라면 실패를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로 바꾸고, 직장인이라면 평가를 판결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바꾸고, 자영업자라면 매출 하락을 끝이 아니라 점검 신호로 바꿔라. 사실은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해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다. 아들러가 말한 자유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하는 힘이다. 제자개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전장에 들어가기 전 제가 먼저 점검해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제 생각이겠네요. 노개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전장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만들어진다. 다음 편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실수 앞에서 얼어붙고 어떤 사람은 그 불완전함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들러가 말한 용기의 전략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3편 불완전할 용기. 아들러는 용기를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진짜 용기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용기란 불완전함을 감수하는 태도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다르다. 우리는 보통 준비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고 완벽해져야 나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고 보았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저는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개미는 제자개미를 보며 물었다. 그럼 너는 언제쯤 준비가 끝날 것 같으냐? 제자개미는 잠시 말이 막혔다. 아마 완벽해졌을 때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은 오지 않는다. 완벽함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먼저 지나간다. 아들러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능력 부족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내적 허락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용기의 문제였다. 제자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실수는 패배가 아닌가요?
노개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실수는 패배가 아니다. 멈추는 것이 패배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첫 출정은 늘 불완전하다. 길은 정확하지 않고 정보는 부족하며 위험은 예측보다 크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전장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아들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실수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사람은 행동을 미룬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보았다. 잘 해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불완전해도 해보겠다는 태도다. 제자개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늘 남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노개미가 천천히 답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이 더 무거웠던 것이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건강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용기란 결과를 장담하는 힘이 아니라 과정을 견디는 힘이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평가를 두려워하는가? 질문을 바꾸면 전장의 구조가 보인다. 실패는 대부분 다음 전략을 위한 정보지만 평가는 타인의 기준일 뿐이다. 학생이라면 틀릴까봐 손을 들지 못했던 질문 하나, 직장인이라면 완벽하지 않아 미뤄왔던 제안 하나, 부모라면 서툴지만 먼저 건네지 못했던 말 한마디, 자영업자라면 망설이며 시작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 하나, 그중 하나만 선택해라. 크게 이길 필요는 없다. 아들러가 말한 용기는 작은 행동 하나를 허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불완전한 한 걸음이 완벽한 계획보다 강하다. 제자개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저는 불안한 상태로도 움직여도 되는 거군요. 노개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용기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은 혼자 잘 되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아들러가 말한 신뢰와 공동체감의 전략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4편 공동체감 관계의 전장. 아들러는 인간을 혼자 완성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능력 부족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러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지점을 언제나 관계에서 찾았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더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노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 자리에서 너는 무엇이 되고 싶었느냐? 제자개미는 망설이다가 답했다. 잘난 개미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뒤처진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아들러는 사람이 관계에서 괴로워지는 이유를 비교나 경쟁 때문만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들러는 공동체감을 중요하게 말했다. 공동체감이란 모두와 친해지는 능력이 아니다. 함께 속해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제자개미가 물었다. 그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 잘못된 건가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잘 보이려는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인정받기에만 머무를 때 관계는 전장이 된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모든 개미가 앞에서 싸우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길을 찾고 누군가는 먹이를 나르고 누군가는 위험을 먼저 감지한다. 자리가 다를 뿐 가치는 다르지 않다. 아들러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다. 나는 이 공동체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길 때다. 그래서 그는 행복의 핵심을 기어가면서 찾았다. 제자개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사람들과 있을 때 저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노개미는 이렇게 답했다. 평가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라. 아들러의 관점에서 관계는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다. 관계는 함께 유지해야 할 전장이다. 상대를 이기려는 순간 관계는 불안해지고 함께 남으려는 순간 관계는 안정된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사람들 속에서 불안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나는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여하려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말을 더 잘하려 애쓰는 대신 경청 하나를 선택하고 돋보이려 애쓰는 대신 작은 도움 하나를 선택하라. 학생이라면 눈에 띄는 성적보다 함께 공부하는 태도 하나, 직장인이라면 평가받는 말보다 팀을 살리는 행동 하나, 부모라면 통제보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질문 하나, 자영업자라면 경쟁보다 손님에게 남는 경험 하나, 그중 하나면 충분하다. 제자개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저는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노개미는 조용히 답했다.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그것이 공동체감이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잃는지 아들러가 말한 기여감의 전략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5편 기여감, 성취의 기준을 바꾸다. 아들러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성공이나 보상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 말은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조금 낯설게 들린다. 우리는 흔히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열심히 해도 공허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왜 마음은 더 비어가는 걸까요? 노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네오는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느냐? 제자개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인정받기 위해서요. 무능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공허한 것이다. 아들러는 사람이 성취를 이루고도 허무해지는 이유를 기여의 감각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그 성과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느끼지 못하면 삶은 쉽게 텅 빈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먹이를 가장 많이 나르는 개미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길을 찾는 개미, 위험을 알리는 개미, 뒤에서 정리를 맡는 개미가 함께 있을 때 군락은 유지된다. 아들러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 때 열등감이 깊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열등감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것을 제시했다. 제자개미가 물었다. 그럼 저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노개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성공과 기여는 다르다. 성공은 비교로 측정되지만 기여는 방향으로 느껴진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성취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키울 때도 직원을 대할 때도 성과보다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먼저 세워주라고 말했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허무함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순간은 언젠가? 큰일일 필요는 없다. 학생이라면 친구의 질문 하나에 성실히 답한 순간, 직장인이라면 동료의 일을 털어준 작은 행동, 부모라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시간, 자영업자라면 손님 한 명에게 조금 더 신경 쓴 순간, 그 하나면 충분하다. 제자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는 더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더 도움이 되려고 애쓰면 되겠네요. 노개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다. 기여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덜 소모시킨다. 아들러는 행복을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 위치로 보았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기여감이다. 기여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성취의 기준은 바뀐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대신 함께 유지해야 할 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은 타인의 성공 앞에서 질투와 비교에 흔들리는지 아들러가 말한 우월성과 비교의 전략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6편 비교와 우월감, 감정의 방향. 아들러는 열등감 다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감정으로 비교를 꼽았다. 사람은 자신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타인과 나란히 세워놓고 자신의 가치를 재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우월해지려는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우월감이라는 말은 자신감처럼 들리지만 아들러의 관점에서는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방패에 가깝다. 남보다 위에 서야 마음이 놓이는 순간 비교는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다른 개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축하해주고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때 너는 무엇을 잃을 것 같으냐? 제자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이요. 제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개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는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들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어한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남을 이기기 위한 우월성은 끝없는 경쟁을 만들고 어제의 나를 넘기 위한 우월성은 성장을 만든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속도가 빠른 개미가 힘센 개미를 이기려 들지 않는다. 각자의 강점은 다르고 전장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같은 전선에서 싸우려 할 때만 불필요한 충돌이 생긴다. 제자개미가 물었다. 그럼 비교는 완전히 없애야 하나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비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비교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건강한 비교는 타인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도 남보다 잘했는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졌는지를 물어보라고 말했다. 비교가 괴로워지는 순간은 자신의 전장이 아닌 곳에서 싸우고 있을 때다. 남의 무대에 올라가 남의 규칙으로 싸우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지친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비교로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라. 나는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물어라. 이 경쟁은 내 전장에 있는가? 학생이라면 상위권 친구가 아니라 어제의 문제 풀이 방식과 비교하고, 직장인이라면 동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점검하고, 부모라면 다른 집 아이가 아니라 어제의 우리 아이를 떠올리고, 자영업자라면 옆 가게 매출이 아니라 우리 가게의 개선 지점을 보라. 제자개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면 비교할 때마다 기준을 다시 세워야겠네요.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아들러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열등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 그 열등감을 남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데 쓸 때라고 보았다. 우월감은 잠시 마음을 세워주지만 성장은 방향을 바로잡을 때 시작된다. 비교의 화살을 남이 아니라 자신의 어제에 꽂아라.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은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아들러가 말한 생활 양식과 인생의 전쟁 스타일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7편 생활 양식 반복되는 선택의 정체. 아들러는 사람의 행동을 성격이나 기질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늘 비슷한 선택을 반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그 반복되는 선택의 방식을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다. 생활 양식이란 태어날 때 정해진 성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삶의 전략에 가깝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저는 왜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후회할 걸 알면서도 늘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노개미는 제자개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선택을 할 때 너는 무엇을 지키려 했느냐? 제자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 했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건 네가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써온 전략이다. 아들러는 사람이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를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고 믿는 내면의 규칙이 있다고 보았다. 그 규칙이 생활 양식이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개미는 늘 가장 안전한 길만 택하고 어떤 개미는 위험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다. 그 차이는 능력보다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제자개미가 물었다. 그럼 생활 양식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노개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생활 양식은 성격이 아니라 전술이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익숙한 전략은 불편해도 안전하고 새로운 전략은 불안하지만 가능성을 연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변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보았다. 변화는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개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의 선택을 전부 부정해야 하나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전략이다. 다만 앞으로도 유효한지는 다시 점검해야 한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성장은 자신의 생활 양식을 알아차리는 순간 시작된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항상 물러나는가?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늘 공격적으로 변하는가? 그 질문이 전술을 바꿀 출발점이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최근 반복해서 후회한 선택을 하나 떠올려라.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라. 이 선택은 나를 보호했는가? 아니면 가두었는가? 학생이라면 질문을 피하는 습관 하나. 직장인이라면 책임을 미루는 반응 하나. 부모라면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하나. 자영업자라면 변화를 미루는 결정 하나. 그중 하나면 충분하다. 제자개미가 말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전략을 조금씩 연습해 봐야겠네요. 노개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생활 양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 한 선택으로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아들러는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을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이 바뀌는 시점으로 보았다.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의 전장도 달라진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타인의 문제까지 짊어지며 관계에서 지쳐가는지 아들러가 말한 과제 분리의 전략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8편 과제 분리, 경계의 기술. 아들러는 사람이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를 능력 부족이나 의지 문제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과제가 아닌 것까지 짐처럼 짊어지고 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과제를 분리하지 못할 때 생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배려하고 이해하고 책임지는 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러는 배려와 침범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저는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요? 사람들을 돕고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노개미는 제자개미에게 물었다.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그 문제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게 되느냐? 제자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대부분 제가 책임집니다.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과제는 내 것이 아니다. 아들러가 말한 과제분리란 차갑게 거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는 누가 선택하고 누가 그 결과를 감당하는가를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선택과 책임이 같은 사람에게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찰을 맡은 개미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의 위험을 감당한다. 다른 개미가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대신 조언할 수 있을 뿐이다. 제자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돕는 것과 대신 사는 것은 다르다. 아들러는 사람이 타인의 과제를 대신 떠안는 순간 관계는 왜곡된다고 보았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도움받는 사람은 점점 책임을 잃는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불만을 품게 된다. 그래서 아들러는 존중이란 간섭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했다. 상대가 선택하도록 허락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질문해보라. 이 선택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가? 만약 그 답이 상대라면 그 결정은 상대의 과제다. 나는 조언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필요는 없다. 학생이라면 공부할지 말지는 본인의 과제이고 부모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이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의 감정은 내 과제가 아니며 내가 책임질 것은 업무의 완성도다. 부모라면 아이의 인생 선택은 아이의 과제다. 자영업자라면 손님의 선택은 내 과제가 아니고 내 과제는 최선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제자개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저는 조금 덜 책임져도 되는 거군요. 노개미는 차분히 답했다. 띄어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만 제대로 지는 것이다. 아들러는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라고 보았다. 과제를 분리하는 순간 관계의 전장은 훨씬 가벼워진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은 관계 속 갈등 앞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지
아들러가 말한 갈등과 관계의 전략을 다뤄보겠다. 다음 편, 9편, 관계 갈등, 시선의 전환. 아들러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목했다. 그는 갈등을 피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고 관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갈등은 누군가가 나쁘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 질문 자체가 전장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노개미는 제자개미에게 물었다. 그 갈등 속에서 너는 무엇을 지키려 했느냐? 제자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 입장에요.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노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갈등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아들러는 갈등의 본질을 이해관계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려 한다고 보았다. 즉, 갈등은 존재의 자리 싸움이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개미가 길 위에서 부딪힐 때 문제는 길이 아니라 누가 비켜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서로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 작은 충돌은 큰 싸움이 된다. 제자 개미가 물었다. 그럼 갈등이 생기면 누가 옳은지 따져야 하지 않나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관계는 전장이 된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갈등을 다루는 핵심은 승패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기고 싶은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항상 같은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상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행동은 문제로 해석된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실전 전략 하나. 갈등이 생길 때 이렇게 질문을 바꿔라. 이 사람은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질문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시선이 바뀌면 대응이 달라진다. 공격 대신 거리 조절을 선택할 수 있고 설득 대신 경청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이라면 지적받는 순간 방어부터 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직장인이라면 상사의 말 뒤에 있는 불안을 읽어보고, 부모라면 아이의 반항 뒤에 있는 자율의 욕구를 보아야 한다. 자영업자라면 까다로운 손님 뒤에 있는 기대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제자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갈등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조정해야 할 신호군요. 노개미는 차분히 답했다. 그렇다. 갈등은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아들러는 관계를 망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를 적대하여로 규정하는 순간이라고 보았다.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갈등을 다루는 첫 번째 전략이다. 다음 편에서는 아들러가 말한 삶의 마지막 전장, 이일사랑 공동체라는 삶의 과제를 정리해보겠다. 다음 편, 10편 삶의 과제 3가지 전장.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막연한 감정의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삶을 피할 수 없는 과제의 연속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3가지 과제가 있다. 그가 말한 3가지 과제는 1. 사랑, 그리고 공동체다. 이 세 전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전장에도 영향을 준다. 어느 날 제자개미가 노개미에게 말했다. 노개미님, 저는 왜 한 가지가 잘 안 풀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까요? 노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오는 하나의 전장에서 모든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실패 자체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고 보았다. 이래서의 실패가 곧 존재의 실패가 되고, 관계의 흔들림이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때 사람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개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먹이를 옮기는 전선이 흔들리면 정찰과 방어가 더 중요해지고, 전투가 길어지면 휴식과 회복이 필요해진다. 하나의 역할만으로 군락은 유지되지 않는다. 제자 개미가 물었다. 그럼 3가지 과제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요? 노개미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과제는 없다. 다만 비중은 조절해야 한다. 아들러의 관점에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전장에서 항상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일의 과제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과 연결하는 전장이다. 사랑의 과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평등과 신뢰를 배우는 전장이다. 공동체의 과제는 나를 넘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는 전장이다. 이 세 전장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질 때 사람은 불안해진다. 그래서 아들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건 어떤 과제의 문제인가? 를 먼저 묻도록 했다. 제자 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어떤 전장이 흔들리고 있는지 먼저 봐야겠네요. 노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략의 시작이다. 여기서 개손자병법의 마지막 실전 전략 하나. 삶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다음 세 질문을 적어보라. 첫째, 지금 나의 일의 전장은 과도하게 무거운가? 아니면 방치되고 있는가? 둘째, 나의 사랑의 전장은 지나친 기대나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가? 셋째, 나는 공동체 속에서 고립되고 있는가? 아니면 연결되고 있는가? 이 세 질문의 답을 적는 순간 문제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전장으로 나뉜다. 전장이 나뉘면 싸울 수 있다. 제자개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개미님, 그럼 인생이란 계속되는 전쟁인가요? 노개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전쟁이 아니라 전략이다. 싸우지 않아도 될 전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장이다. 아들러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삶의 과제를 피하지 않고 각 전장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아들러가 본 인간의 삶이고 개손자병법이 말하는 개미의 세계관이다. 우리는 크지 않지만 전장을 이해할 수 있고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아들러 심리학을 개손자병법, 개미 세계관으로 다시 읽는 10편의 여정을 마친다.